5월에는 평온함이 찾아온다고 앞서서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세린메이라는 건 그냥 늘 하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치를 보면 네. 5월 때 증시가 하락한다?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나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칠 때 그때는 좀 5월 달 증시가 좋지는 않았지만 2000년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를 제외하고 연간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5월달 증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에 계절성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강화되고 어느 시점에 후퇴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특별한 이유는 올해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또 약속되어 있는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네. 네, 4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약간 좀 쉽지 않았다 싶기도 하고요. 5월이 이제 다가오니까 매년 하는 세린메이 얘기가 네.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월 하반월 위험자산 가격들이 조정을 좀 받았죠. 네. 저는 이제 표현을 조정이라기보다는 감속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예로 든다면 올해 이제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4월 하반월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안전 속도를 규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금의 추세, 상승 추세에 수렴하는 형태로 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5월 달에는 좀 평온함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4월 하반월을 놓고 온다고 하면 뭐 고용, 소매 판매 지표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증시 감속의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부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로 후퇴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형태로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30일 이제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부진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 부진, 그리고 5월 1일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4월 ADP 취업자 변동자 수, 그리고 4월 절투 구인 건수, 그리고 이제 3일날 발표되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이번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전월이 30만 3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4만 6천 건 전후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리고 실업률은 유지를 되거나 소폭 떨어지는 형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아직 예상치는 없는데 전월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소비나 생산 지표들은 부진하고 고용 지표는 전월보다는 좀 감소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됐다는 그 시각에 좀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부터 좀 위험자산들 가격들이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가랑 통화 정책은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 요인이 아니다, 변동성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시라도 물가 통화 정책 관련해서 노이즈가 생긴다고 하면 너무 연연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이라는 대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위원님께서 보고서도 쓰셨는데 세린메이 and go away 5월에도 통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럼 네. 이건 세린메이, 그러니까 5월에는 평온함이 찾아온다고 앞서서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세린메이라는 건 그냥 늘 하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치를 보면 네. 5월 때 증시가 하락한다? 사실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5월 달 증시가 전혀 과거의 격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1960년에서 80년 그때는 5월달 증시가 좀 부진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나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칠 때 그때는 좀 5월달 증시가 좋지는 않았지만 2000년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를 제외하고 연간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5월달 증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절성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강화되고 어느 시점에 후퇴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 주식을 팔고 떠나라. 특별한 이유는 올해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5월 시작하면서 우리는 FOMC로 이제 맞이를 5월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FOMC 이번에는 뭐 점도표 발표 안 되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하는 좀 더 주목하는 회의가 될 거다라는 관측은 지배적인데 이게 매파적이라고 시장에서는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인 것 같고요.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이미 결론을 얘기해 주셨어요. 시장에서는 다 저렇게 매파적일 생각하세요. 것이다. 매파적으로. 분명 뭐 발언 자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좀 봐요. 그래서 매파적이라면 어느 정도, 뭐 어떤 기준일까요? 동일하죠. 물가 네, 지표가 네. 경직성으로 인해서 연준이 굳이 빨리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언급을 한다. 네.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파적인 뉘앙스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3월 FMC 의사록을 보면 이제 QT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좀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올해 9월 달 딱 한 네. 번이에요. 총 1회 인하, 25pp 인하. 그리고 내년 3월 정도 돼야 금리 인하를 하는 형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올 FMC가 끝나고 나면 저는 9월 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6,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지는 형태로 좀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QT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3월 회의록을 통해서 언급이 됐다고 하면 금리 인하 전에 이제 QT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욕 연은이 얼마 전에 이제 QT의 속도 조절 관련해 가지고 시나리오 2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최근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거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준도 QT 속도를 좀 이르게 하면서 내년 초 이제 QT 중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뉘앙스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명목 GDP와 초과 지준율을 비교를 해서 그 비율이 양적 긴축 종료 그리고 다시금 이제 대차 대조표를 재확산하는 재개하는 그 세 가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명목 GDP 대비 초과 지준율 비율이 각각 12, 11, 10 정도 돼야 돼요. 12, 네. 11, 10.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 되면 네. 이제 이 12% 정도 명목 GDP의 12% 정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양적 긴축의 이제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거고요.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이제 명목 GDP 대비 초과 지준율 이제 비중이 이제 11%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비율이 1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뭐 기존의 양적 완화 형태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채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가서 정책을 쓰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내년도 초 이제 양적 긴축 종료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속도 조절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올 FMC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매파적일 것 어느 정도는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시장이 이미 예상을 했으니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물가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건 거의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시나리오가 지금 이 QT 감속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이 환호할 거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좀 위축이 될까요? 시나리오를 좀 나눠주신다면. 3월 FMC 의사록을 보면 네. QT 속도 조절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올 FMC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전에 이제 QT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결국 금리 인하와 같은 형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은 한화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이제 5월 FMC를 통해서 좀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매파적인 거를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투자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점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미국의 물가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 속도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금리 인상 중단기 시차를 가지고 이제 물가 오름폭이 줄여나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정상적인 경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제 연준이 6월, 7월 정도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충분히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탕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올해 1분기 물가 지표를 통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가도기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월달 발표되는 4월 물가 지표는 전월보다는 좀 떨어지거나 예상치를 하회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4월 하반월 그 보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보면 미국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를 확인하면서 또 단기간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연준의 뭐 금리 인하가 계속 딜레이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너무 촉각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1일 날 이제 재무부가 TGA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겠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무부가 돈을 풀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그러니까 오전에 재무부가 TGA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고 오후 2시쯤에 이제 연준이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어차피 매파적인 행동을 취할 거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는데 재무부가 미리 앞서서 이제 유동성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FMC 끝나고 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차입 예상액이 좀 상향되면서 발표가 됐는데요. 1일에 분기 차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FOMC하고 지금 맞물려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화 관련돼서 네네. 최근에 엔저에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이 좀 쏠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부러 좀 손을 놓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개입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또 시장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엔화 흐름 어떻게 보세요? BOJ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엔화의 흐름이 바뀌진 않아요. 결국 관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엔화 약세가 강세로 좀 전환하는 흐름. 또 일본 증시가 최근에 불안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엔화 강세 전환과 함께 좀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림들이 이제 변곡점으로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일본의 경제와 물가 그리고 통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환율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4월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지만 그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BOJ는 올해 들어서 이제 냉고 임금 인상률이 91년 이후로 가장 높게 형성되면서 임금과 물가 간 선순환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던 거고 올해 7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 단계를 밟아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BOJ 금정위를 통해서 BOJ 총재가 좀 안화적인 뉘앙스를 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엔화가 좀 더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었는데 그 저변에 깔린 의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무작정 엔화 약세를 그냥 손 놓고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발표되고 있는 경제나 물가, 추정치 이런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7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이 가까워졌다는 거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의 통화 흐름들도 조만간에 바뀌어질 여지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엔화 흐름들이 크게 바뀔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증시 앞두고 어떤 부분들 봐야 되는지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런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대담 시작하는 초반에 안전 속도 얘기를 해주셨단 네. 말이죠. 5월에 그러면 안전 속도로 반등을 견인할 만한 이유를 이제 정리를 네. 또 네.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게 이제 금리적인, 거시적인 얘기 해주셨고요. 뭐 실적에 워낙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어서요.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사실 물가 통화 정책보다는 실적이란 부분들로 관심이 옮겨갈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실 뿐이지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견고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사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S&P 500의 EPS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매 분기마다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부터 미국 실적의 특징이 있는데 어닝 시즌이 돌입하기 이전에는 추정치가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다가 어닝 시즌이 끝나갈 때쯤 되면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항상 확인됐어요. 4월 19일 기준으로 S&P 500의 올해 1분기 EPS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플러스 0.5예요. 이게 3월 말 3.5% 수정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향 조정됐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을 밟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아마 6%대 정도까지 크게 올라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실적은 커뮤니케이션, IT, 경기 소비재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IT,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기업이익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S&P 500과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기여도가 높은 5개 종목. 이게 이 실적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를 보면 탑 5가 64%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반영했을 때 사실 지금 S&P 500의 1분기 EPS 증가율은 사실 감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플러스 0.5라고 얘기해드렸죠. 네. 그거를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 있는 탑 5가 그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AI 붐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만으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닷컴 버블 때 보면 나스닥의 12개월 확정 PR이 60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은 30배. 그리고 그때 당시 주도했던 기업들은 12개월 확정 PR이 200배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도하는 기업들의 PR이 60배 전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란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실적과 그리고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이제 뒤섞여서 어떤 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더 힘을 많이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일 텐데 이제는 매크로에서 좀 더 빠르게 시선이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FOMC가 또 다가오면 빠르게 매크로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증시 전략 좀 세워주세요. 사실 작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 바탕에는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각 국가들의 정책금리와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비교했을 때 정책금리보다 물가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위험자산 가격들은 산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거고요. 지금은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이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갑자기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준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6, 7월 정도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분명히 단행한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매크로의 변화들이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도 되는 명분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6, 7월에 단행을 할 거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시장의 생각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대부분의 생각과는 있죠. 좀 있으시네요. 네. 있지만 방금 얘기해드렸던 그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종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상회하는 이 부분.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걸 염두에 둬서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5월달 발표되는 4월 물가지표는 4월달 발표되는 3월 물가지표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결국 5월 발표되는 4월 물가지표를 하고 나면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 후퇴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가하지 않았나라는 시선으로 옮겨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좀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 일정이 이제 6월 11일, 12일이고 7월은 30, 31일입니다. 네네. 그 정도의 인하를 하려면 근데 지금 5월 이제 코앞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정말 빠르게 어떻게 뭐 잡히거나 아니면 뭔가 경제학 구석이 좀 부러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인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의견 주신 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물가의 네. 눈높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물가 목표치 2% 사실 도달하기 어렵죠. 네. 목표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하기보다는 그 언저리에서 항상 움직였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2022년도 하반기 피크아웃 했던 그 레벨과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연준은 통화정책 피봇 전환해도 되는 레벨에 내려왔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지표 관련해서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눈높이가 좀 달라진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제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예전에는 6만 명에서 13만 명이었는데 이게 16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용 지표를 보인다고 하면 연준이 지금 미국 경제를 감내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도 되는 범위에 들어갔다는 해석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연준은 6, 7월 달에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도 좀 빠르지 않나? 네, 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6, 7월이라는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질문을 조금 더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AI에 집중된 어떤 이런 기운들은 계속해서 5월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고 항상 위원님 나오시면 이제 대선 전까지를 강조해 주시기 네, 때문에 대선 전까지. 상승세는 이어진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 증시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이제 반도체 디램 고정 가격이 상승 흐름으로 바뀐 거,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중국 수출 증가율,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긍정적으로 바뀐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좀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생성형 AI 붐이 계속 확산된다고 하면 HBM, DDR5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5월달 다시금 반등할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역시 직전 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2,700선대까지 올라오려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내 증시 관련된 비중도 계속 늘릴 여지는 있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있는 것 같고 미국 주식으로 얘기해드리면 저는 메타 플랫폼스가 최근에는 좀 낙폭과대에 따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는 지금 당장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다만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려놓으시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얘기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